첫 강의의 제목은 둘레주의 철학의 행방입니다. 예. 자, 둘레주의 철학의 행방이라고 했더니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뭘까요? 예. 근데 둘레즈 철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컸죠.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의 논리와 차이의 반복을 평하는 서평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예, 다음 세계는 둘레즈의 세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 둘레즈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둘레즈의 연구가나 해석자, 주석자로 머물거나 아니면은 다시 둘레즈 아닌 다른 철학자들의 이제 에피고멘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데리다라든지 후코 연구를 다시 하는 사람도 있게 됐죠. 근데 이제 둘레즈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함의가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뭐 거의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곤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둘레즈에 대한 연구는 영미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둘레즈 이후 철학의 행방이라는 이 제목으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조에 집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신유물론은 둘레즈의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적으로 또는 정치철학적으로 또는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다들 아셔서 신유물론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영미에도 있고 있는데요. 눈에 안 띄어요. 잘 희한한 게 다들 이제 주류들이 아니라서 약간 소수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변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사전은 굉장히 크게 이제 주류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카데미 안에서도 서울대에서는 이거 강좌도 개설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둘레즈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변적 실제론보다는 이게 신유물론 쪽에서 더욱더 크게 발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둘레즈 이후 철학의 행방에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를 찾는 것이 둘레즈 철학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자 그것의 계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개념 지도라는 걸 좀 그려 보면서 이제 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이해가 도와질지 안 도와질지는 이제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념들이 하도 좀 복잡하고 그 전에 둘레즈의 철학이나 아니면 철학사적인 개념 배경들이 좀 있으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좀 헛갈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념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개념 지도 같은 거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즈에서 신유물론까지의 그 역사적인 통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개념적인 관점에서 어떤 연결 지점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맥락들이나 네트워크들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죠. 주로 이제 질 둘레즈라고 하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잠재성의 존재론, 이것을 신자연주의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신유물론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맥락.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 둘레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체 미문화라고 하는 이 복잡한 그림인지 글씨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이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둘레즈의 개념 중에서 특이성, 그리고 배치, 다양체, 그리고 특혜성, 헥세이타스라고 하는 그 특혜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변적 실제론과도 관련이 있죠. 둘레즈의 기계론입니다. 둘레즈의 기계론은 주로 이제 그 가타리와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기계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계론이 사변적 실제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신유물론자들에게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라는 측면이 있죠. 주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둘레즈조차 이제 주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주체론입니다. 왜냐하면 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로즈 브라이도티의 개념이 유목적 주체라고 하는 그 주체 개념이 있고요. 이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원론의 해체. 그리고 또한 도나 헤로의 사이보그 주체라고 하는 거. 사이보그를 주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둘레즈의 개념 안에서는 개체와 주체의 차이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스피노자,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홉스, 옵톤, 코나투스 개념, 이것도 신유물론의
신유물론의 주체론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코와 관련된 미시정치론, 이것도 이제 신유물론자들이 좀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념들을 쭉 전개시켜 놓고 보면은, 이야, 이거 뭐 종합 선물 세트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현대사상에서 신유물론이 좀 흡수하지 않은 그런 철학사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이제 신유물론자들이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자크 데리다죠. 데리다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꽤 신유물론자들한테 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펼쳐놓고 보면은 이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함축이나 아니면은 외연 내포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굉장히 예측 불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들레즈의 철학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레즈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바다 같은 그런 철학자라고 하는 거죠. 들레즈가 처음 수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들레즈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 에만 이제 좀 집중을 했는데, 사람들이 들레즈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상당히 꼼꼼하고 상당히 명쾌하고 상당히 날카로운 철학사가였던 것이죠. 1953년에 나온 흉에 대한 그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쭉 후기에 카프카라는 작가,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프루스트라는 작가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철학사 또는 문학사, 예술사에서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용성이 큰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나요? 이제 니체와 접목을 시키죠. 니체가 얘기하는 미래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이제 윤리학, 정치철학 쪽으로 이제 가지고 갑니다. 이 윤리학 정치철학에서는 또한 가타리와의 작업을 통해서 생겨난 기계론과 배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한 거기에 접목이 됩니다. 자, 그럼 들레즈가 어떤 철학사적인 도제 수업을 받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이제 그 들레즈가 53년에 쓴 경험주의와 주체성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57년도 소르본 시절을 거쳐서 연구원 시절 때 62년도에 나온 니체와 철학, 니체 연구죠. 처음에는 흉 연구로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니체 연구로 가고, 그리고 1963년에 칸트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칸트 연구소를 내게 됩니다. 대학 강사 시절에 바로 프루스트와 기호돌이라는 책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철학자들이 철학만 좀 연구를 하는 경향도 있지만, 프랑스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예술가들, 작가들 연구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철학을 연구하려면 작가 한 사람 잡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가 한 사람 연구를 좀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죠. 근데 다들 다 해버려가지고 저는 뭐 할 게 없네요. 예. 베케트에 관심해서 베케트를 보려고 했더니 들레즈가 이미 해버렸어요. 뭐를 하지? 라는 생각을 요즘 가지고 작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학 전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문학이든지 뭐 불문학이든지 국문학이든지. 예,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를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작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내. 자, 그래서 프루스트하고 카프카가 이제 들레즈가 연구를 주로 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술가는 뭐 물론 알다시피 베이컨이죠. 예, 베이컨 연구를 했습니다. 베케트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강사 시절을 거쳐가면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옵니다. 1968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이죠. 예,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 미름사에서 나왔죠. 김상원 선생님 번역하셔서 나왔습니다. 책의 특징이 있어요. 몇 번 보다 보면 떨어집니다. 예, 제본에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그 책이 간소하기 굉장히 힘든 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2권을 샀어요. 하나가 떨어져서 다 해져가지고. 부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죠. 예, 부논문, 1968년도에 나온 부논문입니다. 스피노자 et le problème de l'expression이죠. 이게 2개가 나왔는데, 이 2개 다가 이제 굉장히 신유물론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 뭐 신유물뿐만이 아니죠. 차이와 반복하고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들레즈 이후의 철학에서 존재론이라고 하는 큰 분야를 개척 또는 새롭게 만든 그러한 철학 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유물론자들 중에서 제가 지금 번역을 한 출판만 기다리고 있는 책의 저자들이죠. 릭 돌피옹, 에리스 반데어틴 같은 사람들은 그 신유물론을 이제 새로운 형이상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형이상학, 뉴 메타피직이라고 얘기하죠.
그 뉴 메타피직의 성격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하면 대체로 그 둘레즈의 차이와 반복 그리고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 좀 더 들어가면은 의미의 논리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만큼 이 저작이 둘레즈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철학사적인 도제 수업을 쭉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도 이제 철학사 연구는 계속 해 나갑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철학사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72년에 안티오이디푸스 쓰고 75년에 카프카 연구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쭉 가서 또 프란시스 베이컨 연구가 1981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영화 연구를 하게 되고요. 시네마. 자, 그리고 이제 말년에 라이프니츠 연구를 하게 됩니다. 88년도에 르플리, 라이프니츠 엘르 바로크가 나오죠. 주름이란 뜻이에요. 주름. 이 주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형이상학적인 의미, 존재론적인 의미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주름이라 그러면 그냥 이제 이렇게 보면 주름인데 그 옷주름, 뭐 커튼의 주름 이런 건데 그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있는 은유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의 주름인데 그것을 이제 아마 신유물론자들도 여기에 착목을 많이 하죠. 존재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1년에 나온 게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가타리랑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92년에 가타리가 죽죠. 뭐 둘레즈가 자살한 거는 좀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년이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미치거나 니체, 뛰어내리거나 둘레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둘레즈의 쭉 그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연구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연구사 중에서 그 특히나 신유물론자들이 가장 눈에 두는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관심을 두는 두 책이 이제 이 차이와 반복하고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둘레즈 연구자죠. 그리고 신유물론을 허용하는 또는 수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키스 안셀 피어슨 같은 사람은 신유물론의 첫 번째 그 출현이 바로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구조를 이제 찾아냈죠. 네오 뉴내처럴리즘, 신자연주의 또는 신유물론 이런 말을 해요. 둘레즈가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에서 그걸 찾아내서 봐라. 너네 이거 로지 브라이도티하고 마늘 데란다가 처음 얘기했다고 했지. 근데 내가 찾았잖아, 이봐. 둘레즈가 처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철학자들이 그런 거 찾는 재미로 책을 보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이제 개념 지도로 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중점적으로 신유물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개체, 극, 미분화. 앙디, 드라마, 디페랑티, 시아숑 이렇게 있죠. 힘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거는 문자가 아니다. 사자를 이제 아이콘 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도상이죠. 도상. 어떤 것들 이제 드러내는 도상입니다. 그 가운데 슬래시가 보이시죠? 개체 극 미하고 슬래시 있고 분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축인데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신조어예요. 신조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가 없었고요. 앙디, 디프랑테, 시아숑 요것만 있었는데 이제 뒤에 이제 드라마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미분화라고 했고 앞에 개체, 극 이건 없었죠.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그 미분화라고 하는 그거를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슬래시가 있는데 이 슬래시가 어떤 세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잠재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으로 어떤 존재가 생성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씨앗에서 쉽게 뭐 비유를 들자면 씨앗에서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그 씨앗 안에는 어떤 게 있죠? 나무의 잠재성과 그리고 뭐 싹의 잠재성과
그리고 열매의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죠. 쉬운 비유인데요. 물론 이제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비유 자체가 굉장히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와 같이 잠재적인 것들에서부터 현실적인 것들로 드러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미분화 상태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수학적인 의미도 있어서 미분적 상태 이렇게 되죠. 미분의 반대말이 뭡니까? 적분이잖아요, 적분. 적분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한 무한소에 이르는 어떤 뭐 입자라고 합시다. 그 입자들이 모여서 어떤 적분의 형태를 띠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체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죠. 근데 여기 슬래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잠재적으로 있는 무한소의 먼지 입자들이 모여봐야 어떤 유기체라고 하는 그것과 모였을 때, 집합적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형성될 수 있는 결과로서 유기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뭐 사람의 사지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차원에서는 이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합쳐봐야 여기 있는 사물들과 유사한 것들이 될 리는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게 좀 복잡해지죠. 근데 왜 이게 잠재적인 것을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냐? 생성되어 나올 때 뭔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차폐물이 있어요. 그 차폐물의 형상이기도 해요. 이 슬래시가.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물질이 생성되어 나오는 차원인 거예요. 물질. 신유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바로 물질이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한 것이기도 하고요. 도상화한 것이기도 해요. 개념과 도상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신유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레즈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분화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수학, 생물학적인 복합체만을 표현하진 않는다라고 해요. 그것은 모든 우주론의 조건 자체라 할 대상의 두 절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두 절반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물들 이전의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개체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개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물들이 모두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들, 사람은 뭐 개인이라고 하죠. 근데 존재론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인간도 마찬가지로 개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개념이죠. 예. 존재론적으로는 모두 다 개체입니다. 근데 개체가 되기 이전의 어떤 바닥의 본성이죠. 그 바닥에 있는 어떤 본성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잠재적인 다양체들 또는 뭐 들레즈식의 용어로는 이것을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 이념을 영어로 쓰면 뭐가 되죠? 아이디어죠. 예,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철학사에서는 또 누구를 상상하셔야 되냐면 플라톤을 생각하셔야 돼요.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들레즈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들레즈에게는 플라톤을 쉽게 말해서 아래로 끄집어 내린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래로 끄집어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가 어디에 있나요? 이 현상세계의 저 바깥 위. 플라톤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서요. 이데아가 어디 있냐? 저기 바깥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케아노스 강 건너편에 있어.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들레즈 공부했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있는 존재인데 이걸 이제 끌어내린 거죠. 들레즈는 어디로 끌어내냐면 이념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저기 지하로 넣어요. 지하실로 쫙 넣는 거죠. 그게 바로 잠재적 차원에 있는 이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념들이라고 할 때 이념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제 미분이에요. dx, dy라고 하는 그 미분소가 바로 그 이념들이고요. 그리고 또 뭐 사회적이나 정치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자본주의 구성체 또는 어떤 봉건적 사회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흐름들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욕망의 상태들, 어떤 봉건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욕망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잠재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둘레즈에게서는 잠재적인 차원이라고 이제 차야 반복하고 여러 단편들은 나타나지만 앙띠의득 불세 가면 이것이 이제 욕망이라는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화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좀 복잡다단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리고 둘레즈의 철학이 나중에 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체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다음 좀 볼까요? 그 개체 미분화, 이제 앵디 디프랑테 샤숑이라는 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재밌게 써놨어요. 예, 이거는 차의 반복은 아니고요. 그 단편들 모아놓은 책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념으로 하여금 수를 현실화하고 육화하도록 하는 그 어떤 제3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전조, 예고자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고요. 그 애벌레 주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3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벽한 개념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하고 개체 미분화라고 하는 개념을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개념이 개체와의 장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역동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개체와의 장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역동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개념의 죽어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존재하는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잘 느끼지 못하죠. 일상적으로 봤을 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어떤 혁명적인 사태들이 발생을 할 때도 주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혁명이 일어난 날짜에 일어난 사건들이 중요하겠죠.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이라는 사건이 프랑스 혁명을 만들어냈고 또 다른 혁명적인 사건들 중에서 아주 관건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들이 발생하기 위한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역동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바로 미분화된 상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라면 이것을 힘이라고 얘기했겠죠. 네. 자, 이 시공간적 역동들이 이념들로 하여금 대상의 분화된 측면을 속에서 스스로를 현실화하도록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역사가들이요? 예, 뭐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예, 둘레즈라면 아마 수학자들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철학자들이 글쎄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 마지막 91년도에 나온 책에서 보면은 둘레즈는 아마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로 존재론의 부활을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차야 반복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시간의 세 가지 종합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중시하기도 하고 뒤쪽 부분에 나오는 그 잠재적인 것들의 종합 여기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걸 한마디로 한 개념으로 하면 뭐가 되느냐? 라고 물으면은 잘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횡설수설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개념이기도 하고 도상이기도 한 이 말 단어가 둘레즈의 존재론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며 신유물론자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이 상징하거나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물질의 역동성이에요. 자, 이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둘레즈도 이걸 좋아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그리고 미분화된 상태에서의 어떤 움직임 할 때 이제 알 얘기를 하죠. 알 계란입니다. 예, 달걀 아시죠? 예, 그 계란. 그리고 또 이제 난이라고 하죠. 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포질이 쌓여져 있고 세포핵이 안에 있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세계는 어떤 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알이다 하고 또 사실 그 알은 우리에게 미분화하는 상태, 잠재적인 차원에 있는 상태. 병아리가 되기 전에는 미분화된 노른자죠. 예. 그리고 개체화하기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그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게 개체화된다는 거예요. 그 극화라고 하는 그 생겨나는 것들의 형태들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 분화되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생명이든지 어떤 개체가 탄생한다는 거죠. 생성되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재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들로의 분화 과정이다 합니다. 분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종들의 분화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생명의 분화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난의 상태에서부터 유기체의 상태로 성장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이제 보통 그래서 알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네이브 캐스트인가? 거기에 김상원 선생님도 나와가지고 이 알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지만. 근데 왜 김상원 선생님은 꼭 굳이 칸트 얘기를 해서 글로 끌어다 맞출까요? 그거 보면서 참, 이 칸트의 덫이 참으로 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들레즈 강의할 때마다 칸트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초월적이라는 말이 이제 신유물론자들도 들레즈에게서 나온 초월론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초월론적이라는 말이 들레즈에게서 누구한테서부터 온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체로 학자들이 칸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들레즈가 그것을 초월론적이라는 말을 최초로 가지고 온 곳은 로트망이에요. 예. 수학자죠. 예, 로트망. 근데 로트망을 연구를 안 하니 뭐 알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칸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적 독해, 그리고 로트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들레즈는 초월론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의미가 이 잠재적인 차원에서의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에서의 어떤 초월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인식론적인 의미에서의 초월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들레즈는 그런 의미로 초월론을 쓰지도 않죠. 네. 자, 그래서 이 존재론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그 얘기하는 바는 바로 그 생성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애니메이션이 좀 효과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좀 표현을 해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강도적인 장이라는 얘기 하는데, 이 강도라는 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 이 강도라는 말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5강에서 누구를 볼 거냐면은 유쿠이를 볼 거예요. 유쿠이라고 하는 홍콩 출신의 좀 약간 미쳐있는 아이란다.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의 강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냐면 정치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가속주의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볼 건데, 근데 강도라는 말은 정치 철학적으로 그렇게 쫙 가져가서 쓰니까 상당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강도적인 강도라고 할 때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물질의 역동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이 강도적인 것들이 없으면은 이거를 이제 영어로 쓰면 intensity죠. 강렬도, 강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물질 안에서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의 현실화되어가는 작용들이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 알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알 속에서 일어나는 세포질들의 변화 속에서 생겨나는 세포질들의 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정기적인 힘 있죠. 네, 그 정기적인 힘, 이런 것들이 이제 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사건들 중에서 그 사건들이 하나로는 힘이 없지만 여러 사건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나중에 역사의 질적 변화, 또 변증급적인 물론 생각나네요. 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의 강도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잠재적인 차원하고 그 현실적인 차원, 현행적인 차원의 중간지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도식적인데요. 이 중간지대라고 하기에는 다 퍼져 있어요. 이게
잠재적인 차원하고 현행적인 차원 다 퍼져 있는 게 강도인데 이제 뚜렷하게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는 뚜렷한 스펙트럼의 한 선을 형성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은 잠재적인 차원과 현행적인 차원의 점유지대 이 정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머릿속으로 이제 뭐를 상상하시냐면 그러니까 자, 밑에는 잠재적인 차원이 있고 그 중간에 강도적 차원이 있고 그 위에 현행적인 차원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더 골치 아픈 얘기 좀 할까요? 그런 게 없어요. 들레즈는 밑에 있고 위에 있고가 없는 게 들레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레즈에게는 모든 것이 막 또는 평면, 표면인 거예요. 그 표면들이 변해서 이제 심층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평면이고 막이에요. 막 표면. 표면의 철학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책이 이제 의미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유물론자들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인 거죠. 어떤 심층적인 차원에서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뭐로 빠지는 거냐 하면 이건 관념론이에요. 이거는 유물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유물론이라고 볼 수, 관념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대지의 표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 그 신이 와서 주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떤 초월적인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다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구 대지 위에 있는 식물, 동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의 망, 네트워크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가 그 개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브라이더트의 말을 인용하면 살아있는 것으로 가야 되죠. 사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죽어 있는 것으로 가면은 바로 지구가 망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인 겁니다. 어떤 심오한 것들을 생각한다기보다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들레즈로부터 온 신유물론의 청목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R 가지고 설명을 한 게 이게 이제 그 잠재적인 차원에서 어떤 개체적인 것들이 생성되어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들레즈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핵과 유전자들 얘기도 하고요. 미분화된 진료,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가는 개체적인 것들 이전의 정개체적 장, 예,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정개체적인 것, 개체 이전에서부터 개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발생 과정이죠. 발생 과정? 글쎄요. 이 발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만들어지는 과정? 창발? 이걸 창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이제 대변 큰 물음입니다. 신유물론자들의 큰 물음은 물질이란 무엇인가? 물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고전적인 의미의 물질과 왜 어떻게 다른가? 그 물질과 인간의 관계는 뭔가? 그 물질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이며 어떻게 되어 가야 하는가? 윤리적인 측면까지. 이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들레즈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들레즈는 또 누구한테 또 빛을 지고 있어요? 그 베르그송한테도 이제 빛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르그송 개념들도 중요해지는 거죠. 베르그송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의식에서 물질로 이완되는 것, 물질에서 의식으로 긴장되는 것, 이거 사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물질적 세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의식에서 물질로 이완이나 물질에서 의식으로 긴장 자체가 물질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정신, 에스프리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걸 뭐라고 하면 바이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는 뭐 그 전통적인 철학사 내에서는 정신주의라고 하죠. 베르그송을. 정신주의자라고 하는데. 근데 정신주의 했을 때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가 뭐냐를 이제 좀 따져보면은 이 정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물질과 가까운 게 베르그송이죠.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신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자기의식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직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체라고 알고 있는 이 물질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이제 감지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죠. 아는 거죠. knowledge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식과 물질은 상호 교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식도 하고요. 경험도 하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분법을 해체하는 거죠. 신유물론의 하나의 태제. 바로 이분법 해체. 의식과 물질이라고 하는 나누어져 있는 그 이분법 자체를 횡단해가는 사고를 하게 만들어져요. 베르그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들레즈가 쓴 베르그송주의라고 하는 책도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보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베르그송을 설명하죠. 그래서 의식성과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 교착 상태에서 흘러가는 이걸 착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종하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카렌 바라드의 개념으로 이걸 뒤얽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얽힘, 엔탱글먼트. 나중에 이제 바라드도 좀 보실 텐데요. 뒤얽혀 있는 거예요. 뒤얽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물들을 보고 그 사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있지 않게 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고립된 상태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눈빛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고 그리고 지금은 피부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언제나 우리는 접촉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물과의 접촉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죠. 대기와의 접촉 그리고 또 사물들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전에 그 의식과 물질 간의 뒤얽힘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전제론적으로 그러한 뒤얽힘 상태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접촉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의식과 물질의 상호교착, 뒤얽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들레즈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유물론자들에게도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들레즈는 또 문제에서 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현형화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거 누굴까요? 반제의 제왕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칸트입니다, 칸트. 예, 이게 이제 칸트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적으로 보는 의식적 초월성은 칸트에게 뭡니까? 바로 이제 이념성이죠, 이념성. 이성이죠, 이성. 초월적 이성.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초월성은 뭐죠? 바로 물 자체죠. 예. 그 예지계에서 둘이 만나죠. 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칸트는 저 멀리 보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레즈에게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신유물론자들이 무엇을 이제 중요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잠재성, 현실성, 그리고 뒤얽힘이라고 하는 개념들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